김종대의 돈, 권력, 군사 시간입니다. 자, 그 주인공이시죠?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날씨 좋습니다. 네. 지난주 월요일에 그 북 콘서트 할 때는 약간 쫄아있던데 오늘은 또 다시 평상 모드로 돌아왔어요. 난 기아의 얼굴만 봐도 기분이 좋아. 왜 또 이렇게 아부성 반응을 이 한여름의 폭염을 이기고 말이죠, 그죠? 예, 우리 시커먼 남자들이 그죠? 예, 이제는 이 아름다운 계절의 문턱에 서 있어요, 그죠? 안 어울려요, 지금. 그래. 아니, 그래도, 나도 그 서정성이라는 게 있다고. 맨날 군사 얘기만 하지만은. 네. 그래서 좀 딱딱하고 남들이 좀 무거운 주제를 많이 다루잖아, 내가. 그렇죠. 그렇다고 내가 좀 이렇게 딱딱한 얘기 이면에는 아주 부드러운 속살이 있다고, 나도. 아, 그래요? 이 서정성. 네. 그럼 오늘 그 하늘을 보니까 진짜 가을 하늘 그대로던데. 네. 자, 그럼 한번 시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럼. 그러니까, 또 왜 그래요? 그 산사의 바람 소리가 느껴져요. 네. 그래요? 예. 이 어떤. 뭐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게? 아니, 이제 그 산사의 그 부드러운 바람 소리. 예. 뭔가 이 명상의 계절. 예. 그죠? 예. 예. 우리 마음 속에 그 서정성이 이렇게, 뭔가 느껴지는. 예. 편장님.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가 도래하고 있어요. 군사 안보 쪽으로만 파세요, 그냥.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어떤 얘기 할까요? 이것도 이제 딱딱한 얘기 하려니 신이 안 나네. 그러게. 예. 그 7월에 말입니다.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첫해 이제 최초로 중기 국방 계획이라는 게 보고됐다고. 뭐 국방 계획은 그렇게 많아요? 많아요. 예. 그리고 이 중기 국방 계획이란 5년 동안 국방 예산을 어느 정도 이렇게 집행하겠다. 예. 이런 계획을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건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국방의 어떤 목표와 그렇죠. 계획과 이런 걸 대통령한테 보고해서 승인받는다. 근데 이런 악습을 버려야 된다고. 그게 악습이에요? 이건 국방부만 하는 행사인데. 예. 국방부가 이제 어떤 단연간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그 재정당국의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게 돼 있다고. 참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그걸 안 하고 예. 대통령한테 보고해 간 다음에 이걸로 예산 부처를 압박하려는 거라고. 이게. 그렇죠. 예, 순서가 거꾸로 됐어요. 그리고 법에 없는 과정이에요, 이거. 저번에 한번 짚었어요. 기억나요. 법에도 없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뭐 저번에도 했으니까.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말입니다. 가장 국방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건데요? 우선 전체적인 개략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면은 향후 5년간 2014년부터 총 210조의 국방비를 투입한다. 우와. 장난 아니죠. 그죠? 예. 예. 그 중에 144조 원가량이 뭐냐면은 장병들 먹고 입고 자고 예. 또 부대 운영하고 예. 인건비 나가고 이런 것들이 이런 거 이제 전력 운영비라 그래요. 운영비. 옛날에 운영유지비라 그랬는데 이름 또 바꿨어요. 전력 운영비로. 예, 그다음에 한 70조 원 정도가 이제 그 전력 투자, 뭐 방위력 개선비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무기 도입하고 뭐 이런 거. 그렇지. 이제 무기 도입해서 이제 군사력을 증강하는 거죠. 예, 이게 한 70조 원 되고요. 그 중에서 한 15조 원 정도를 킬체인이라고 하는 거. 킬체인? 아주 이름도 그거 좀 무시무시하죠. 이 킬체인. 저 중학교 다닐 때 체인파 있었는데 우리 학교에. 그거 자전거 체인 빼가지고 그거 막 휘두르는 거라고. 그거. 되게 아파. 학교마다 체인파 하나씩 있었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체인이 잘 돌아가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이 킬 체인을 때 체인도 그 체인이죠. 같은 체인이에요. 돌아간다는 뜻은 똑같아요. 그럼 킬은 죽인다는 뜻이고. 죽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 학교 깡패 이름으로 똑같네. 그죠? 그러면 킬 체인의 뜻을 조금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지난해 12월에 이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했어요, 그죠? 뭐 미사일이냐 로켓이냐 말은 많지만 미사일이라고 칩시다. 그 다음에 3월에 이제 3차 핵실험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정승조 합참의장을 필두로 해가지고 다음에 김관진 국방장관이 한 말들 봐봐. 아주 강압적인 선제 공격하겠다. 또 왜 북한 지휘부 타격하겠다. 뭐 하면서 이제 킬체인을 구축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그게 이제 그 전에 작년에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한미 간의 논의 사항이 2015년까지 한국형 킬체인을 구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킬체인이 뭐예요, 도대체? 그래, 그거 지금 얘기하려는 거라고.
그게 뭐냐면은 북한이 이제 핵미사일을 우리가 이렇게 발사가 되면은 이걸 방어하는 수단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발사 이후에 요격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렇죠. 요거는 MD라 그래. 요건 MD. 요건 킬체인하고 좀 달라. 네. 네. 요건 MD라고 하고. 근데 공중에서 요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한반도는 이 전쟁 중심이 짧다고. 그렇죠. 날라오는데 2분밖에 안 걸려. 예. 언제 그거 기다렸다가 쏴. 그죠? 예. 그러니까 쏘는 징후만 보고 선제 타격한다? 선제 타격해서 아예 발사 이전에 마비시켜 버린다. 그게 킬체인이에요? 요게 킬체인이에요. 그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 개념이 킬체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킬체인하고 MD는 쌍둥이로 이렇게 묶여가면은 이 두 개는 북한 핵미사일. 네. 그 중에서도 요즘 위협적인 게 이동식 발사대가 있다고 더. 북한에? 예. 이 고정식 발사대 발사 기지 이런 건 좀 탐지도 쉽고. 또 발사 징후를 이렇게 파악해 가지고 사전에 제압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거 돌아다니는 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 트럭에 싣고 다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차량에다가 발사대를 싣고 다니는. 네네네. 예. 이게 이제 직계는 100기, 많기는 200기라 그래요. 예, 상당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 돌아다니는 표적을 첫째 탐지해야 되겠다. 그렇죠. 탐지한 다음에 이것을 타겟화한다. 그러니까 이제 트래킹 한다고도 그러고 또 픽스 한다고도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이걸 때릴지 말지를 결심한다. 그 다음에 때린다. 네. 그 다음에 결과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걸 때렸으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추가적으로 또 때려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평가를 해야 된다고. 네. 이렇게 한 사이클이 돌아가는 게 하나의 체인으로 킬 체인이라고. 그래서 체인이에요? 네. 그래서 체인이에요. 예. 여기에다가 대략 한 9조. 원에서 한 10조. 많게는 15조까지 갈 것 같아요. 이 정도 돈을 쓰겠다. FX 사업보다 더 크네. 한 더블 규모네. FX는 이제 단일 무기 체계지만 이것은 체인이기 때문에 무기가 종류가 무지 많아 이것도. 우선 탐지하려면 센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정찰 위성 무인 정찰기 별의별 거 조기 경보기 이래서 보는 것 쫙 깔아. 그다음에 때리는 것도 쫙 깔아. 그건 뭡니까? 전투기로도 때려요. F-15의 공대지 미사일. 최근 독일제 타우러스 들여온다는 얘기 있어요. 그다음에 이미 도입해 있는 슬랩미알이라고 F-15에 장착해서 이렇게 한 270km 쏘는 거 있어요. 이런 거 또 합동 직격탄 제이담이라고도 하는 것도 있어요. 그 고성능 폭탄 이런 거에다가 그 외에도 이제 순항 미사일도 있어요. 이번에 국군에 날 때 그 광화문에 나온다는 거 아니야, 그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별하별 그 타격 체계가 많다고. 잠깐 여기서 샛길로 빠져서 진짜 국군의 날에 그 무기 나온다면서요? 네. 그거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10년 전에 한 번 했다는데 그때보다 규모가 더 커요. 그죠? 네. 아주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보여주기에 집착하는 게 이제 전형적인 제3세계 독재 국가들이 선호하는 방식인데. 북한이 그렇잖아요. 북한이. 그렇지. 선진국에 하면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3세계 독재자가 군복 입고 나와가지고 군사 퍼레이드 하는 데서 거수 경례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 그지? 그런 거 무지 좋아해. 이상해. 이 약소국, 특히 군국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는 뭘 보여주고 싶어 난리야. 그거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 딱 사열 딱 하는데 딱 손드는데 빠이빠이 하는 것도 아니고 손을 이상하게 든 거 사진. 중간쯤. 이거 잘가 빠이빠이도 아니고 경례도 아니고 뭐야 그게? 그것도 제법 카리스마 있게 하대. 자 다시 본길로 돌아옵시다. 본길로 돌아와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가 이번에 국군의 날 시가 행진에 나온다고 현무 3라는 건데 순항 미사일이에요. 크루즈 미사일. 그거 진짜 킬체인 거 아름답어요 사실은. 더 고도 정밀 어떤 더 치명적인 탄도가 있는 게 그게 필요하지. 우리가 대부분 이런 어떤 멀리 나가는 말이죠. 정밀한 미사일이 북한을 크게 타격하는 걸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산 등성이에 비스듬히 맞으면 터지지 않고 굴러 이게.
에? 아니, 이게 직각으로 맞아야 이게 타격이 있지. 예. 그 외국에서 뭐 미사일 들어오는 거 옛날에 파바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예. 뭐 우리가 미사일 들어오면은 대단히 그게 효과적일 걸로 보는데 예. 그 북한은 산악지형이라고. 예. 예. 표적이 은폐된 게 많다고요. 그렇죠. 그거 똑바로 안 맞고 비스듬히 맞으면 그냥 터지지도 않고. 아, 그냥 불발탄으로 굴러요? 예. 그리고 터진다 한들. 예. 그 정확하지 않으면은 이 치명적인 어떤 그 타격력을 발휘 못해요. 아, 근데 아무튼 트럭으로 싣고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동하고 있죠. 그거를 네. 그 정밀 타격한다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움직이는 표적을 파인드, 탐 발견해야 되는 거죠. 예. 그것도 근접거리에서 타격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먼 거리에서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제 북한은 비접근 지역이니까. 예. 이제 그 직접 날아가가지고 은밀하게 아니 뭐 스텔스기가 있다면 그것도 가능해요. 아, 예. 예. 그래서 그거 사자고 지금 공군 총장 예비역들 그죠? 예. 난리 아닙니까? 성명서 발표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좀 이래서 이제 딱 징후가 잡혔다. 이동을 하고 있다. 예. 그죠? 예.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이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트럭으로. 예. 근데 해갖고 그러면은 이래서 날아가는 2분이 걸린다고 가정을 합시다. 쏴. 그죠? 네. 근데 그럼 2분 동안에 지금 이 시속 몇 킬로 이런 거 계산해서 어느 지점에 와 있으니까 걸로 때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 보고 때려야 되는 거야. 위성과 그러니까 내 말이 다 보고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가다가 트럭에 갑자기 펑크가 날 수도 있고 브레이크 밟을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 아니 그러니까 무인 정찰기 같은 게 근접해서 네. 이렇게 그 표적을 찾아주면은 가면서 표적을 찾아야지. 무인 정찰기가 이제 계속 좌표를 보내주고. 그렇지. 그런데 한국 무기 체계에 또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뭔데요? 가면서 표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장소 좌표를. 에? 그럼 무인 정찰기에서 보내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또 새로운 거 사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크루즈 미사일 우리가 개발했다 그러잖아요. 네. 이건 고정된 시설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맨날 김정인 집무실에 유리창 깬다 그러잖아, 그죠? 네. 그 현무 3 순항 미사일 한국이 개발한 거. 저쪽은 핵 터트리는데 여기 유리창 깬대. 그러니까 고정된 거 이런 것들은 한국형 이 크루즈 미사일도 위력적이에요. 그럼 이제 이동하는 것 같은 경우는 계속 좌표가 변할 수가 있으니까. 좌표가 변하니까. 그러면 때리는 무기를 새로 도입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수정된 좌표를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예를 들면 같은 무기 체계라도 슬래미알 같은 경우 대표적이죠. 우리는 한번 입력한 좌표를 공중에서 못 바꾼다고. 그런데 미국은 그거 변환이 가능하다는 얘기들을 해요.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크루즈 미사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이 항공 전략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융통성이라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를 가다가 보는데 갑자기 집에서 엄마가 다쳤대. 그럼 학교 안 가고 병원으로 달려가야 되잖아. 이게 융통성이에요. 내가 공중에 떠서 어떤 공중 작전을 하는데 어떤 처음에 계획과 다른 어떤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뭐 목표와 타겟을 수정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융통성 있게 변경이 될 수 있는데 한국 공군이 그 능력이 미흡하다고. 그래요? 네. 아니 근데 비행기 떠가지고 한번 학교 가면 계속 학교 가야죠. 전투기 떠가지고 거기서 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 아닌가? 근데 전투기 쏘기 전에 미사일에다가 이미 좌표를 입력하고 떠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전투기에 장착하는 미사일도. 그럼 어차피 그럼 미사일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거 다 돈으로 싸바르는 계획이에요. 네. 내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기어야 하게 되는데 말이지. 또 생색내고 있어요. 북한의 열병식 갖고 우리가 왜 말들이 많아요. 뉴스에도 나오는데 그거 보라고. 다 국산 무기요. 북한? 그런데도 우리가 보고 보면 하여간 참 아주 겁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이번에 시가전 한다는 거 아니야? 퍼레이드 한다는 거 아니야? 그지? 국군의 날. 거기 위력적인 무기는 다 사온 거라고. F-15 항공기 또 앞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항공기도 물론이러니와 그 얘기하니까 슬래미알 우리 나중에 따로 군수 산업 한번 짚읍시다. 왜 이렇게 안 되는지. 그러고 보니까 그 재밌는 걸 안 했네 우리가. 그러니까 다음 주에 그거 합시다.
좋아요. 예, 군수산업.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의 기술력이 떨어져서냐 아니면 미국에는 제한이 많아서냐. 한번 짚어야지. 그러니까 한국군은 뭔 목표만 새로운 어떤 목표나 개념만 나오면은 일단 돈으로 싸발릴 생각부터 먼저 한다고. 뭐든 다 사와야 되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 킬체인 사업의 그러니까 문제가 돈으로 바른다. 이게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라는 겁니까? 이게 첫 번째 문제인데 오늘은 다른 관점에서도 또 말씀을 드리려고 어떤 거 있어요? 자, 우리가 뭐 어떤 그 항공력 또는 어떤 지상 전략에 의해서 북한을 타격한다 그러면 예컨대 미군 같은 경우는 전 세계가 넓으니까 육군과 공군, 해군의 그 작전 지역이 명확히 잘 구분이 된다고. 그런데 한국은 좁아 터지는데 다 중첩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킬체인을 어느 군이 하느냐로 또 주도권 싸움을 해. 공군은 자기들 거라 그래. 근데 육군은 웃기지 말라 그래. 그러다 보면 이거 갖고 사실은 무기체계 들여오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이거 교통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조직 간에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작년 12월 12일 날 아주 재밌는 일이 발생했어요. 12.12네. 그렇지. 12년 12월 12일에. 아주 기념비적이네. 그죠? 트리플 12. 네. 거기에 합동 교범이 바뀌었어. 한국군에. 그 여태까지는 공군 작전 지역하고 육군 작전 지역이 명확히 구분돼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 전선에서 육군 화력이 미치는 범위는 지상군 그 작전 지역. 그 너머에 이제 북한 후방의 경우에는 공군 작전 지역. 이거를 딱 구분했다고. 요걸 구분하는 라인이 뭐냐면 FB라 그래서 포워드 바운더리. 이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화력 통제선이라고 화력 통제 협조선이라고 FSCL이라는 게 있어. 뭐 파이어 서포티드 코디네이트 뭐 라인 이런 거 같아요. FSCL이라는 게 있고 이래 가지고 딱 위에는 공군, 아래는 지상군 이렇게 선으로 탁탁 그어놨다고. 그런데 합동 교범이 바뀌어. 그 바뀌는 이유가 재밌어요. 그 지시문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앞으로 종심 이후에 그 이북의 작전을 마치 공군이 주도한다는 것으로 오해 살 여지가 있어서 다음과 같이 바꾼다. 위에는 합동 후방 지역, 중간은 합동 종심 지역, 그다음에 앞에는 합동 근접 지역. 이렇게 명칭을 싹 바꿔요. 공군이 주도한다는 인상을 안 주기 위해서. 육군이 작성이 나오지 뭐. 그러면 합참은 무슨 군이 다 하겠어. 그러니까 합참이 다 한다 이 얘기인데 합참이 이제 육군 위주로 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작전 거리를 요걸 갖다가 공군이 주도하는 이제 공군의 단일 어떤 항공 작전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군의 어떤 항공 지휘가 이렇게 통합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 부인한다고. 육군이 다 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공군은 지원하는 거다. 이렇게 하니까 공군의 항공 전력을 육군의 군단장한테 다 배속시키려는 속셈이라고. 그래서 지상군이 싸우다가 힘들면 그때 배속된 항공기로 지원받겠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월남전 다룬 영화나 이런 걸 보면은 육군이 투입되기 전에 헬기 갖다 가지고 그냥 무차별로 그냥 포탄 세례를 퍼붓잖아요. 그게 뭐 그런 개념 아닙니까? 그게 UH 원H 건십이라는 헬리콥터인데 그게. 그게 월남전의 가장 혁신적인 무기예요. 그때까지는 헬기가 공격용 무기란 개념이 없었어요. 수송용이었어요. 그런데 68년에 월남 구정 대공세가 그 베트남 로켓 그 베트공의 로켓포에 미군이 무지막이 죽었어. 그래서 한 미군 병사가 막사에서 죽어가면서 하늘을 나르는 전차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전 미군의 수뇌부가 대책회의를 했어요. 야, 저 병사의 마지막 하늘을 나르는 전차를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그래서 헬기에 기관총을 달아서 그 기존 헬기를 개량한 게 그게 UH-1H 건십이라는 건데 월남전 때 많은 활약을 했습니다. 영화 보면 빼날라오는 헬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월남전 보면 맨 헬기예요. 그죠? 그것이 바로 혁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기 소요는 야전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 윗대가리들 뭔가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군사 퍼레이드 하기 위해서 무기를 개발하는 게 아니고
야전의 전투원의 생명 가치를 높이는 거. 이걸 무기 개발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니고 네. 저기 총장이나 합참의장이나 국방장관이 자기 재임 기간에 무슨 업적을 남겼는가. 네. 이렇게 해서 야전 전투원들보다는 자기들이 잘 보이기 위한 예. 뭔가 보여주기 위한 무기 도입이라고 이 킬체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또 한국형 MD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아무튼 지금 육군하고 공군이 주도권을 갖고 싸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싸우고 있어요. 아주 이 싸움 치열해요. 어느 정도로 치열합니까? 그러니까 그 걸프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에서 나온 책 중에 장군들의 전쟁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네. 전쟁은 적과 하는 것 같지만 내부에서 조직끼리도 한다고. 예. 네. 근데 저기 걸프전 때 보면은 지상 무기의 발전 속도에 비해서 항공 무기의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고 예. 워낙 눈부시니까. 예. 그 걸프전 43일 중에 39일이 항공작전이라고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전구 작전을 공군이 지휘했다고. 네. 네. 그러니까 지상군 육군 장군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나도 지대지 미사일 있고 아파치 헬기 있는데 써먹을 기회가 없다. 나도 좀 출전 기회를 다오. 나도 좀 내 마음대로 쏘게 해달라. 내가 후보 선수냐 뭐 이런 겁니까? 근데 이 전구 사령부 그때 그 중부군 사령부나 뭐 이런 데는 이거를 들어줄 수가 없죠. 왜? 그렇게 중첩이 되면 아군이 살상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우리 전투기가 떠 있는데 육군 지대지 미사일을 쏘면 어떻게 돼? 이러면은 한쪽 작전이 차질을 빚거든요. 그러니까 항공 작전하기 위해서 지상군 전력을 이렇게 숨 죽여놨다고. 네. 이 싸움이 전쟁 끝나고까지 계속돼. 예. 우리 마음대로 못 쐈다고 육군의 이제 그 장성들이 막 그냥 지랄을 할 거 아니야 이게. 예. 우리 이건 뭐 놀러 온 거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장군들의 전쟁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 시절에도 이렇게 보면은 누가 이 전장을 주도하느냐 문제로 지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워. 이른바 밥그릇 싸움이죠, 그것도. 밥그릇 싸움이죠. 네. 그래가지고 하도 지랄을 하니까 용어 순화 좀 합시다. 근데 군대 얘기만 하면 조금 말이 그래지더라고. 네. 예. 이라크전 때 네. 하도 육군이 지들 그거 하게 해달라 그래서 아파치 헬기를 그러면 우리가 투입하겠다. 네. 그래가지고 30대를 투입했어요. 예. 근데 그 중에 29대가 총탄을 맞았고. 예. 한 대는 결국 격추됐어요. 예. 그 이후로는 예. 지상군이 그 적지에 들어가서 단독으로 이 종심 타격이라고 하는 거, 이 종심 작전을 못하는 걸로 미군이 아예 싹 지워버리고 앞으로 지상군은 대반란전만 해라. 아니면은 전방에 가서 그 상대방을 이렇게 조금씩 자극하는 거 있다고. 인질같이 그 인계철선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적지에서 교란 작전이나 대반란군 작전이나 이런 것만 하고 앞으로 타격 임무는 공군이 다 해라. 이렇게 돼버렸어요. 아니, 근데 이게 양면이 있는 게, 그러니까 그 아군의 그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중에서 떠가지고 그냥 폭격 때리는 게 가장 아군의 손실을 줄이는 거죠. 물론 그것이 이제 상대히 무차별적인 폭격이 되면 상대 민간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무고한 희생자가 는다라고는 또 다른 역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전쟁을 수행하는 군의 입장으로만 한정해서 본다 아군의 손실을 줄이는 건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 이제 항공력의 눈부신 발전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사실 지상군은 많이 소모가 돼요.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인명이 많이 살상이 되고. 예.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상 전력보다는 초기의 어떤 전투나 이렇게 어떤 그 효과 중심 작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특정 목표를 신속하게 제거하는 건 대부분 항공 작전이거든. 네. 근데 우리나라 합참이나 육군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킬체인 한다. 한국형 MD 한다. 차기 전투기 한다. 이러면 뭐요? 앞으로 국방 예산 공군이 다 가져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네. 근데 자기들도 지대지 미사일 사야 되고 아파치 헬기 사야 되고 기동군단 창설해야 되고 지금 돈 많이 써야 되거든. 네. 우리나라 국방 예산의 무기 도입비의 50%는 육군 몫이거든. 네. 아예. 예. 나머지를 해공군이 나눠 쓴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야, 이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전통이에요. 전통인지 인습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이게 깨진다고. 예. 그러면 육군이 그 무기 소요를 만들어내야 되고 개념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합동 교리 개념 이게 걸림돌입니다. 이게. 그래서 바꾼 거예요? 바꿨어요. 예. 그래가지고 아니 미국에서도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왜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요?
그 우리나라 육군들은 말이죠. 네. 참 제가 희한한 게 이런 식으로 작전 개념을 육군 위주로 손대 놓으니까 네. 전쟁이 나면 한미연합 그 작전 계획하고도 안 맞아. 사실은 이게. 예. 오로지 육군 위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전쟁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면 저기 현대전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잠깐만요. 육군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해석할 여지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네. 주한미군이 있잖아요. 네. 주한미군이 있고 주한미군의 공군력이 있고 그러면 그래서 그 유사시라면 주한미군의 공군력을 빌리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군을 강화하자. 그렇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지금 육군의 사상이에요. 그렇죠. 그걸 어려운 말로 브리징 케이퍼빌리티라 그래. 연계 전력이라고 우리가 미군에 의존하는 전력이라고. 그거 지금 아무렇게나 말했지만은 그게 핵심 개념이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그게. 예. 그런데 돈도 안 들고 그러면 그러면 미군하고 이게 안 맞는데 여기 주한미군도 육군이라고 주로. 그렇죠. 사성장군 자체가 육군이니까 얘들이 죽이 잘 맞아. 그래가지고 지들끼리 막자. 지상작전 위주로. 그리고 유사시엔 본토 증원 받으면 된다. 그런데 펜타곤이나 미 합참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몇만 명 한국에 보내놨더니 저 한국하고 야합을 해가지고 현대전에 안 맞는 재래식 전쟁 계획만 들이따자. 이래가지고 주한미군 사령부하고 미 합참이나 지금은 폐지된다 그러지만 미 합동전력사령부 ZF콤이라고 있어요. 여기하고 갈등이 심했다고. 특히 럼스펠트 때는 뭐예요? 럼스펠트는 현대전을 신봉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사령관하고 화상회의 때 맨날 싸워. 뭐가 안 맞아 이게 코드가. 그런데 우리는 육군끼리 이렇게 한미 간에 이너서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지상군식으로 하면 유사시에 엄청난 그러면 미국 공군기가 오면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쓸모없는 작전 계획이지. 그렇게 해놓고 지상군 위주로 가서 뻥 뚫린 안보 공백을 미국에 의존해서 하겠다. 이게 육군 사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권 전환을 연기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논리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전자권이 들어와서 우리가 직접 주도하게 되면 이 작전 계획은 설 자리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계획이니까. 육군이 다 해먹겠다는 발상이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이런 합동 교리 개념을 바꿨다고. 이 바꾼 게 육군 참모총장의 건의에 의해서예요. 자, 그러면 아무튼 공군하고 육군이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네. 그럼 아직 결론이 난 상태입니까? 안 난 상태입니까? 났어요. 그 합동 교범을 바꿈으로써 다 끝난 겁니까? 그런데 그러면 킬체인을 누가 주도하느냐? 그렇죠. 공군이 하냐? 육군이 하냐? 그 문제. 합참이 하냐? 그럼 합참이 해야 돼. 이제는 육군이 하고 공군에 못 맡기니까. 그런데 합참이 그러면은 킬체인에 대한 무기 소요를 직접 제기해야 되는데. 그건 원래 각군의 권한이라고 또. 그러니까 합참이 그 무기 소요 계획을 못 짠다고. 그건 각군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 뒤죽박죽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 니네 반 갖고 니네 반 가져 뭐 이렇게 안 돼.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뭔지 괴물 덩어리가 나와가지고. 이거를 한다고 70조 원을 무기를 산다고 대통령한테 복원했는데 수행 주체가 누군지. 청와대 반응은 어땠답니까? 청와대는 이런 거 몰라. 내가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도 몰라. 솔직히 얘기해. 진짜라니까. 너무 평가절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안 그래. 거기는 김장수 안보실장도 있고 있는데. 그거 다 육군이에요. 물론 그렇게 하죠. 다 육군인데 그 장교들 아주 그냥 떼거지로 가 있어요. 거기는 그냥 육군이 이런 식으로 주도하는 게 다 맞다고 볼 거예요. 그래요? 아니 그런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청와대나 합참이나 말입니다. 이 한국군의 작전의 최고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명색이 현대전을 공부했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는 짓은 왜 이렇게 퇴행적이냐고. 제가 거기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째, 자 이러면 육군하고 공군이 막 싸움을 하다 보면 양쪽을 다 그러니까 무마시키기 위해서 킬체인 사업의 총 사업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15조 갖고 안 돼. 아주 허황된 거죠. 수순이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국민 혈세만 또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공군은 차기 전투기 한다 그래. 그러면서 또 거기에 장착되는 폭탄 미사일 들여와야 된다 그래. 육군은 지대지 미사일 아파치 이런 걸로 때리는 건 또 지들이 하겠다고 해. 이 중복되는 게 국가적으로 거대한 낭비 구조를 형성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육군 포병 작전해야 되니 공군은 비켜라. 네. 이런 식으로 육군은 나가겠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거대한 중복인데 그 유사시에 북한 군만 우리 작전의 장애가 아니라 예. 아군이 작전의 장애가 된다고 예. 서로 간섭이 되니까 그렇죠. 모든 작전 영역이 다 중첩되니까 그렇죠. 과거에 한국전쟁 때 5, 60년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던 게 육군 화력이 별게 없었다고. 한국전쟁 때는 앞으로 쏘는 육군 범위가 300m. 소총 한 자루밖에 또 있어요. 300. 거기에다 조금 더 뭐 기관총 좀 뭐 하고 하면은 뭐 저기 육군 작전 지역은 300m였다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저기 공군 지원이라든가 뭐 다른 거 아니면 뭐 미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겠죠. 그러다가 한 저기 80년대 90년대는 10km. 요때는 이제 조금 뭐 견인포가 주로 우리는 주력이었습니다만은 전방에 그 이상 표적을 육군이 못 찾기 때문에 끼켜야 뭐 10km.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겹쳐요. 알겠습니다. 지금 막 뭐 40km에다가 미사일은 뭐요 이거. 뭐 그러면 800km. 뭐 두 번째 더 근본적인 문제는 킬체인 사업이 필요한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관점의 문제예요. 예. 우리가 북한 핵과 미사일이 지금 그렇게 어떤 북한이 말하는 대로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돼 있느냐? 전 그건 아직 아니라고 봐요. 예. 아직은 전략적 단위에서 이제 그 개발 중간에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북한이 저렇게 노골적으로 협박을 가할 때 우리도 이런 말은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뭐 이런 대응을 한다는 정도는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그 킬체인이라는 건 걸프전에 미군이 처음 쓴 용어인데 네. 이 용어와 개념의 남발은 제가 굉장히 우리가 좀 경고의 목소리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걸프전 때도 미국이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이제 이라크 아프간전 와서 비로소 이제 30분 이내 타격 개념이거든요. 1분 이내 표적 발견, 3분 이내 결심, 타격은 25분 이내 한다는 이 30분 개념에 매우 템포가 빠르고 매우 신속한 그 전쟁을 한다는 이 얘기인데 그것이 과연 실현 가능하냐 또 우리 실정에 맞냐 이런 얘기를 자세히 검토도 안 해보고 보수 세력이 계속 이 개념을 오남용 해왔다는 거. 그것도 킬체인도 미국 개념이군요. 우리는 미국과 안 베끼면 뭐 저기 얘기가 안 되는 나라예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저기 MD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인류가 지금 저기 야구 외야수도 로봇으로 못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공 날라오는 포물선 그거 해서 외야수를 로봇으로 못 잡는다니까 그 공을. 그거 현대 기술로 안 돼. 외야수의 최대의 적은 라이트잖아요. 그래서 유현진이가 옛날에 기록이 그것 때문에 깨졌지. 외야수가 못 잡았거든. 라이트가 갑자기 이 불빛이 들어와가지고 공을 놓쳐버리는. 그때 투수가 제일 승질나지. 네. 이건 이제 허무와 황당의 차이. 네. 자긴 잘 던졌는데. 네. 또 새끼로 또 빠졌다. 또 빠졌다. 예, 아무튼. 아니 그러니까 총알이 날라오는 걸 총알로 잡겠다. 지난 30년간 이거 하겠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됐다는 얘기 못 듣고 있어요. 우리 그죠? 네. 예. 그러니까 한반도 방위의 패트리어트가 북한의 어떤 탄도미사일을 그 짧은 시간 내에 요격한다. 네. 그것도 요격하는 각도가 거의 마주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청와대를 방어하려면 청와대에 패트리어트 배치해야 돼요. 인근에서 사이드로 못 잡는다 이거야. 아하. 비스듬히 못 잡고. 그럼 마주보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전국토에 다 깔아야 돼. 예. 저기 방어할 곳이 있으면 다 깔아야 된다. 예. 과천 청사를 지키고 싶으면 과천 청사에 패트리어트 깔아야 돼. 딴 데 옆에 산에다 배치해가지고는 사이드에서 못 잡는다고. 그래요? 네. 근데 북한 미사일이 어디로 날라올지 아무도 몰라. 예. 쏘는 놈도 몰라. 지들도 정밀도가 약하니까. 우리도 몰라. 쏘긴 쐈어. 이럴 거 아니야. 일단 쏘고 보자. 그러면 날라오는 걸 레이더로 잡았다고 쳐. 예. 어디서 누가 요격할 거야. 예. 예.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군사 기술에 대한 맹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 이런 개념 오남용하면 4대강 사업 됩니다. 그러게요. 그렇죠. 이건 또 하나의 4대강 사업이 될 수 있어요. 밑빠진 독에 타당성 검토도 안 해요. 밑빠진 독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냥 정치적 구호예요. 뭐 무기를 사기 위한 명분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하는데 벌써 이 큰 떡버물이 있으니까 육군 공군 벌써 싸워요. 예. 예. 그래서 교범을 슬쩍슬쩍 바꿔요. 교리를 바꿔요. 예.
예. 이런 게 제가 보기에는 이 한국 안보에 있어가지고 참 이 부실 덩어리 말이죠. 그죠? 네네. 예. 이거는 저 군사기밀 2급 도장 찍으면 아무도 못 들여다봐. 지들만 알아.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아까 제가 그 인터뷰 진행하다가 갑자기 또 하나의 아이템이 떠올랐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 군소산업하고 그 다음 주에는 영화 얘기 한번 하면 어떨까요? 아까 전쟁 영화? 전쟁 영화에서 그 나오는 군사 기술의 진위 뭐 이런 거 한번 하면 어떨까? 그것 때문에 엔지니어를 그런 게스트로 모셔야 되는데, 그런 거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아무튼. 그러니까 퍼뜩 재밌지 않을까요? 근데 귀하는 나를 끝까지 잡아두기 위해서 아주 그 고도의 이 유인책을 쓰시는 거야. 그죠? 뭘 또 잡아두기는. 이거 원래 10번 하기로 한 건데 지금 40번 가까이 하고 있어요. 예.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인생은 제 지론인데 인생은 계획대로 안 흘러가. 그러니까 난 상관없어. 한번 실은 관두고. 됐어요. 예. 아니 근데 갑자기 아까 그 베트남전 얘기하면서 그 헬기 얘기하다 보니까 헬기. 재밌지 않겠어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왜 영화에는 주로 바그너 음악이 나오는가? 전쟁 영화 저는 거 생각도 못했는데 왜요? 왜? 전쟁 영화는 다 바그너 음악이에요. 왜? 그건 나도 몰라. 그런데 결과는 그래. 근데 거기 나오는 그 백뮤직이 다 바그너 음악이라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 월남전에 바바바방 하면서 막 헬기가. 어떻게 하셨어? 바그너인지? 내가 이래봬도 서정적인 또 클래식의 조예가 있다고 내가. 아니 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바그너가 어느 나라 사람인데요? 독일 사람. 히틀러가 좋아했지. 몇 년도에 태어났는데? 히틀러 전에. 1800년대.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영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정치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국민의 편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어떤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을 강인함, 생각이 다른 자를 감싸 안는 따뜻함을 가졌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정치의 즐거움은 완벽한 시대의 우울증 치료제입니다. 오연호가 묻고 박원순이 답하다. 정치의 즐거움. 오마이북. 네, 이제 녹음을 마칠 시간인데요. 몇 시간 뒤면은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김한길 대표 등이 참석하는 3자 회담이 열리게 되죠.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3자 회담 뒤끝에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거에 따라서 이후의 전국이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오후 어떤 소식이 들려올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정성으로 만들어지는 이탈남, 오늘 방송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